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2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45% 이상 증가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캐피털사의 대출 채권 연체액이 1년 사이 1조 원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캐피털사의 건전성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연체액이 1분기 만에 2배가량 급증하는 등 차주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처럼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마그네슘, 아르기닌, 콜라겐 등 여러 영양소 원료를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영섭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일 우리나라는 총선으로 좀 쉬어가는 증시 상황을 보였지만 뉴욕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에 CPI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꺾인 건데요. 그동안 기대를 해왔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당장의 CPI 지수 발표 이후로 해서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지 증시 상황 면밀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쉬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CPI 지수 발표가 있고 나서 증시 좀 충격이 있었는데 이 충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부터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물가 지표가 막상 공개되고 나니까 3.5% 예상치를 상회했고 6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국채 수익률이 4.5%를 재돌파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증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는 하는데 이 점 역시도 증시에는 악재로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대 하락 출발하면서 2670선을 등락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장중으로 봤을 때는 2697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갭 출발했다가 다시 장중에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그러니까 저 PBR주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바이오 반도체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 같지는 않고 지지 라인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제가 아까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많이 좋았죠. 30만이 넘었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실업률 괜찮고 고용 괜찮고 물가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론이 나왔는데 9월까지 밀렸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증시는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시황 부분 말씀드릴 때 강조를 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16,170, 16,000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은 상징적인 선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0일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60일선인데 이 라인을 나중에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 추세가 더 가파라집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S&P 500도 5,100선 유지되고 있으니까 5,100선 중요하게 봐야 되고 다우 역시도 38,400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 6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마이너스 1.47%, 2,660선 등락하다가 장중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10분 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장중에 빠졌다가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바이오랑 최근에 반도체랑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러한 증시에서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반도체는 괜찮습니다. 반도체 괜찮은데 유리기판 섹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기준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 원자재 섹터, 구리 관련주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눌릴 때 입하 고점 전략 세우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에 있었던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잡혔고 오히려 하락 쪽으로의 대비를 해야 되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들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눌림목 대응 전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가나 해운 관련주들 또 지금 시장이 핫한 섹터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sek터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유가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까지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려왔는데 오늘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가 관련주 모멘텀 짚어보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동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시청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멕시코에서 또 공급이 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또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95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죠. 100달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관련주 한번 볼 필요 있다 강조해 왔고 오늘 구체적인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흥구석유입니다. 이거 1파 이후 눌림 기법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앞에 매물대는 좀 소화를 했고요. 1파 이후에 눌림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대금만 확인하면 되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서졌죠. 거래 양파가 좀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1파 이후 눌림 기법이 가능한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15,320원이면 5일선 부근이기 때문에 공략하기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이 원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파가 나올 수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15,320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음봉이기 때문에 물론 5장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종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1선 부근이 1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1파 이후 눌림 기법을 적용하셔서 13,000원, 11선까지 주가가 눌릴 때를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인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분봉상으로 좀 볼게요.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사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너비스랑 흥구석유랑 대장이
번갈아 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 섹터, 유가 섹터는 공략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중앙에너비스를 공략할 타점은 안 보이고요. 나중에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짝짓기 매매 기법이 이제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기존의 대장은 흥구석유죠. 흥구석유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안착하거나 주가 등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 20% 이상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중앙에너비스를 들어가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예측해봤을 때는 25,000원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25,000원 돌파하는 구간에 들어가셔가지고 2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강한 상승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가서 눌림목을 줄 수도 있고 음봉을 띄울 수도 있다는 단기적인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대장주도 잡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해운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리스크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영향을 미치는 섹터 두 가지가 방금 말씀해주신 유가 그리고 지금 얘기해볼 해운이 아닐까 싶은데 해운 관련주들도 좀 유가 관련주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해운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슈가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일단 홍해발 물류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다면 운임지수도 오르고 해운 관련주의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속보로 왔는데 아까 이란의 해군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도 오르고 해운 관련주에도 수급이 몰립니다. 하나 체크하시면서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보시면 너무나 간단한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단기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지금 오르면 빠질 타이밍이죠. 우리가 공포에 매수하라는 게 이 타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전문가님 지금 여기서 오르고 빠질 때 들어가라 하셨는데 빠지면은 추세 지지 라인이 3,680원 되겠죠. 3,600선에서 빠질 때 추세 라인을 이탈하면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추세 라인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게 맞는데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00원까지 열고 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섹터상으로 봤을 때 돈이 몰리는 구간이 없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흐름 한번 잡아봅시다. 온디바이스 AI, HBM, 칩렛, 필옵틱스, 뭐 유리기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옵틱스랑 JNTC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눌림목 구간인데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 HLB도 볼까요? 바이오 관련주 HLB 수급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몰리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빠지고 있는 종목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이요. 그러니까 HLB 그룹 전체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도 강하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섹터라고 하면은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섹터입니다. 구리 섹터 강하다 해서 이구산업 올랐죠. 대창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강했던 섹터 하나 더 있죠. 전선 섹터에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 가온전선, 대온전선, 대한전선 올렸죠. 지금 이 섹터 말고는 돈이 몰리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 추세의 지지라인이 이탈하더라도 3,2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면 된다 하나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대한해운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해운주가 제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섹터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려면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량 들어와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섹터군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흥하해운에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대한해운은 바닥 구간을 오히려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강하지 않은 섹터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섹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몰리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흥하해운을 매수하시면 되고 대한해운은 아까 제가 유가 관련주 말씀드렸다시피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시면 4월 3일, 그다음에 3월 27일에 매집봉 띄워놨죠. 나중에 대장이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메모하셔야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00원 미만에서 바닥 구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860원 잡으시면 되고 일단 진입 타점은
이 121선 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해서 2,100원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2,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도 섹터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곳들이 몇 가지 있을 건데요. 전선과 구리 관련주도 혹은 해운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 안에서는 흥하해운 쪽으로만 지금 당장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 볼 수 있는 게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HLB 그룹주들 좀 짚어볼 텐데요. 진양고은 회장이 지분을 좀 늘렸고 미국의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호재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4%가량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음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HLB 그룹주들 우리가 이제는 상승이 멎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HLB 그룹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말부터 5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4월 중순까지 보유하면 된다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고 저희 방송 보시고 HLB 그룹주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꾸준히 수익 나고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멘텀은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HLB 가남 신약이 미국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해 있다. 이런 이슈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HLB 그룹 회장이 HLB 글로벌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장이 직접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남 신약 좋아. 5월 FDA 끄떡 없어 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인식시켜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남 신약 이후에 후속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임상이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흐름인데 오늘 주가가 왜 빠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입니다. HLB는 제가 차트 흐름 봤을 때 그동안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때 상승을 했다가 바로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집니다. 보통 우리가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렸다가 2파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르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1파 이후에 눌렸다가 21선 지지하지 않고 다시 빠졌단 말이죠. 어디까지? 시세 초입 부근까지. 그래서 이 하나의 그림을 제가 롤러코스터 비유하면서 보통 HLB는 1파 이후에 빠지구나. 그래서 약한 종목이구나라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과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는 거죠. 1파 이후에 롤러코스터와 같이 빠져야 되는데 21선 지지하면서 2파, 3파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HLB가 강한 모멘텀 작용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를 검토해도 되고 검토해도 되지 않은 자리다. 좀 애매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라인에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박스권 매매밖에 없습니다. 박스권 매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단기 박스권 형성이 되는데 85,000원에 들어가서 95,000원.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제가 하나 수립해드리고 만약에 2월 말부터 3월 초에 저희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제가 12만 원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라는 사인을 분명히 드려왔습니다. 분할 익절하시면 되고 혹시나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물량을 조금 줄여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HLB 글로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장이 직접 지분 취득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좀 돌리면서 종가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역시나 박스권 매매 기법 유효합니다. HLB 그룹주 제가 아까 박스권 기법 적용해 드렸죠. HLB 글로벌도 박스권 기법 적용해서 가격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요. 6,200원이 박스권 지지라인입니다. 이 종목은 박스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겁니다. 6,2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떨어지면 매수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8,000원 이상 8,5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8,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를 비롯한 HLB 그룹주들 저희가 여러 번 대응 전략들 세워드렸던 그런 그룹주들인데요. 지금 당장에 강한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섹터들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한국석유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아까 제가 유가 섹터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해도 된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랑 제가 흥구석유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석유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기존에 흥구석유랑 대장의 지위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동의 전운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불안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비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국제유가 봤을 때 올 여름에 95달러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 개인적인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면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유가 관련주 2파까지 나올 수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켜드렸고 관련해서 대장주는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가 차트적으로 좀 괜찮아 보여서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일단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략하기 괜찮은 종목이라는 것은 강조해 드렸죠. 뭐다? 섹터가 없습니다. 반도체 섹터 지금 눌림 중이죠. 바이오 섹터 눌림 중이죠. 결국 원자재 섹터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매물대가 있어도 2파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 강조해 드립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15,170원입니다.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14,000원까지는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물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또 양음양 패턴 적용해서 전문가님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양봉 한번 노려봐도 되는 패턴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지금 원자재 섹터 관련해서 해운주에도 돈이 몰리고 구리 관련주에도 돈이 몰리고 전선 관련주에도 돈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양 패턴 적용하셔가지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11선이 14,000원 부근까지는 눌려야 됩니다. 14,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집중 매수하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16,500원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유가는 2파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중에 차트적인 매력이 조금 더 있는 한국석유 오늘의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옐런의 중국,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관세 검토입니다. 미국 옐런 장관이 지난 7일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산업 관련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경우 같은 상황에서는 EU 역시나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고 미국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관련한 이슈들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쪽이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관련한 섹터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에 이슈가 이제 미중 충돌이 가장 큰 화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여기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이제 배터리 여기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대두가 된 화두였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핵심은 오늘 헤드라인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태양광을 빼면은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 2차 전지 쪽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굴기에 대해서 현재 제동을 가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 이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의 견제를 이제 뚫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견제를 뚫고 이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저가 공세에 해당이 됩니다. 저가 공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이제 덤핑에 가까운 치킨 게임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장의 파이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타 산업, 타 국가의 산업 기업을 도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유통에서도 지금 이커머스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테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어떤 공략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앨런 장관의 방문의 또 다른 이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로우 사태가 진전이 좀 되는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비등비등 좀 했었고 어떻게 보면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약간 굴복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됐지만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서방의 도움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힘을 더 바라는 오히려 더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단 목적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가세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전선으로 확대가 되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네, 중국 그런 이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앞으로의 또 혼란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은 그 틈새 시장에 한국에서도 일정 정도의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되는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쪽에까지 어떤 영향들이 이어질지도 체크를 좀 해주셨고요. 특히나 태양광이라든지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던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의 흐름들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들 또 풀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더존 비즈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 넘는 상승이 한 주에만 2번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인터넷 전문은행인 더존뱅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중에 오늘은 또 7%가량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더존 비즈온이 상승했던 배경, 더 큰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더존 비즈온의 핵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은행,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준비를 한다. 뭐 이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 있는데 더존 비즈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나름대로는 일리가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더존 비즈온이 가장 하는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 그다음에 특히 회계 세무 플랫폼 여기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위하고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흐름들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항시 인공지능이 좀 더해가는 어떤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서 기업으로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은 더존 비즈온이 하고 있는 기업 정보 조회 라이선스 조회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적은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세금 계산서에 오고했던 거, 그다음에 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신용 정보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 이게 외상 채권이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헬스케어 쪽으로도 뭐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AI하고 결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4 인터넷 은행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이면적으로는 더 큰 AI 기업의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더존 비즈온이 한 차례 크게 이제 상승을 이제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중바닥. 어떻게 보면은 이 삼각 수렴이 좀 되죠.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튀어주는 관점에서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튀어줬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월 달부터 3월 말이면은 거의 3개월 주기 사이클이잖아요. 3개월 주기 사이클에서 튀어주고 있고 급등하고 이틀 쉬고 급등하고 지금 하루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난번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쉬어줄 수가 있지만은 5일선 타고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 최근에 이제 파동이 월 사이클 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4월 초에 급등 파동이 하루 이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자율주행이 되면서 AI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타임 스케일 상으로 8월 8일이 로보택시의 상용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의 이면 쪽으로는 AI가 포진되어 있고 AI 쪽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포진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이 기업에 잘 보셔야 되는데 더존 비즈온이 여기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더존 비즈온이 최근에는 이 더존 뱅크라는 이슈를 안고 큰 상승을 보였지만 더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핀테크 기업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 넘어서 AI 쪽으로도 영향을 펼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FST 짚어볼 텐데요. 반도체 내에서 이 섹터 테마 순환매가 도는 동안 그만큼의 좀 상승세는 없었던 종목입니다만은 전거래일에 23%, 오늘은 또 4%가량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테마
테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지 FST 앞으로 좀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이 반도체가 인기가 있는 게 후공정 쪽, 특히 이제 AI 쪽만 인기가 있었는데 나머지 전공정이나 다른 어떤 업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FST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EUV 장비 쪽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EUV 장비는 이제 포토 장비, 그러니까 전공정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토 장비가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EUV 어떤 이 파장을 쓰는 장비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이제 포토 마스크를 EV용 포스터 마스크를 덮는 펠리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클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고, 이걸 자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좀 생각을 했는데 후속적으로 이제 피해가 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EUV 장비의 어떤 이런 미세한 진동에도 굉장히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AS팀이 이제 급파됐다는 어떤 보고도 좀 있죠.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EUV의 또 중요성들이 또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V 장비인 FST가 연달아 지금 뒤늦게 약간 발동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FST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죠. 검사 장비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에는 이소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소리라는 기업은 EUV를 가지고 광원을 가지고 산업화에 성공하는 기업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ASML 부분들이 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EUV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소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어떤 EUV에 관련된 산업화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전공정 장비 업체 쪽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FST를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하고 관련된 종목이 이제 SNS텍하고 FST 두 개가 있는데, 전공정 장비 업체에 또 순환매가 모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FST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혀 이 움직임이 없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행보했던 흐름들. 작년 4월 달부터 올해 4월이면 딱 1년째 좀 해당이 되죠. 4월 고점부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 4월 달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박스권 돌파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지난 현재 그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상당 부분 좀 돌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후공정 파트만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전공정 쪽, 특히나 EUV 쪽으로 테마 순환매가 돌 수 있고 박스권 1년 장기 돌파 가능성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임상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3주 만에 좀 큰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 리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3월 25일 공략 이후로 53% 3주 차에 큰 상승률을 거뒀습니다. 전문가님,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통신 반도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대한 최초로 어떻게 보면 통신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반도체가 주도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술 표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AI 쪽이 확대되면서 통신 이 부분의 이제 반도체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는 어쩌면은 템베거가 아니라 100%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권부터 이야기를 좀 했는데 2%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눌림목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당시에 좀 했던 것들이 이 상황이었죠. 6,800원대. 가 되는데 거의 7,000원 아니 그 68,000원이죠. 7만 원 잡고 14만 원이면은 100%가 되죠. 근데 지금은 11만 7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이니까 2만 원만 더 오르면은 100%가 됩니다. 100% 되는 것이 참 쉽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꾸역꾸역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미 정고점을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양호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100% 넘는 종목의 최초 1호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에서 나와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공략했던 자람 테크놀로지 이미 3주 차에 53% 넘는 상승률을 만들었었고 100% 2배까지 갈 수 있는 여력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먼저 섹터부터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알아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예, 2차 전지 쪽에서 현재 신기술 영역이 진행이 되는 부분 이걸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탄소 나노튜브를 좀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응급제에 들어가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저희가 도전제죠. 실리콘 나노튜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볼까요? 예. 자, 약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신 부분인데 실리콘 응급제가 있으면은 실리콘 양극제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인데 실리콘 응급제는 실리콘은 딱 응급제 하나만 있습니다. 이제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밸류체인을 잠깐 보시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제 전구체에 해당이 되고 여기를 리튬을 첨가하게 되죠. 그래서 양극 활물질이 되는 거고 응극은 흑연이 주로 이루는데 첨가물로 실리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돼서 실리콘 응극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양극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꾸역꾸역 우기는 부분들인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양극 활물질, 응극 활물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전기를 잘 통한 것은 양극재에 들어가고 응극재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은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은 이온을 많이 저장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응극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천연 흑연 이런 쪽으로 나눠집니다. 인상 흑연에서 구형 흑연에서 천연 응극제로 나오고 콜탈에서 석탄이죠. 석탄이나 석유의 콜탈에서 침상 코쿠스에서 인조흑연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리콘 응극제는 흑연에다가 첨가를 하는 복합 물질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흑연의 구조가 이런 육각형 어떻게 보면은 판 구조입니다. 그 사이 안쪽에다가 안쪽에 어떤 원소를 또는 현재 조장하는 어떤 그런 기능인데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리콘 응극제, 실리콘이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현재 흑연은 탄소 6개에 1개의 리튬 이온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실리콘은 현재 원자 1개당 리튬 약 4개를 저장합니다. 약간 원자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많은 현재 리튬을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실리콘 종류를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실리콘 응급제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실리콘에다가 이제 실리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응급제를 만들게 되면은 에너지 용량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너지 용량이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흑연에다 실리콘을 몽땅 때려 박으면은 10배가 용량이 늘어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실리콘이 부피 팽창 때문에 5%에서 10% 정도만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피 팽창이 되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줄이려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하는 업체가 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실제 실리콘 응급제에 적용을 해봤을 때 주행 거리는 10%, 충전 시간은 30%가 단축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첨단 어떤 기술 공정이다. 이 업체에 궁금하시면 잠시 후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의 구조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활성화시킬 오늘의 공략주, 공략 기업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예,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네, 과거에 한 차례 또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예, 대주전자 재료는 많은 어떤 그 이름대로 전자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어떤 그 도전제로서 금속 분말을 하고 있고 금속 분말이 이렇게 전자제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이야기했다시피 실리콘 응급제의 원재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부피 팽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다. 실리콘이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어떤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있는데 요거를 극복하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흑연에다 첨가 물질을 5%, 10% 이렇게 확대하는 기술도 이렇게 로드맵으로 이제 제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실제 생산 캐파를 보면은 이제 성장 산업의 캐파를 보여주고 있고 2024년, 2025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응급제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공장도 증설을 좀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장기 차트로 보면은 한 차례 작년 초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는데 몇 배의 시세는 아닙니다. 시세다운 시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지금은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탄생 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뉴페이스로 이런 신기술주 2차 전지가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의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순환매 속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유가와 해운 관련주들, HLB 그룹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2차 전지와 보안, 신재생 관련주들 순환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현석 전문가님께서는 한국석유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